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걸로 분석됩니다. 3단계 격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층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사는 입주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환기구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신교 측은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반박했습니다. 출입기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국회가 셧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결산심사와 각종 회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6탄전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대통령이 반드시 함께 잡겠다고 했던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이번 2차 유행 들어 가장 많은 441명을 기록했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췄습니다. 역성장은 지금껏 딱 2번 있었는데요. 40년 전 석유 파동 때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먼저 경제 위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번화가의 가게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린 채 불이 꺼져 있고 휴가철 여행객으로 붐벼야 할 호텔도 당분간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남짓 되는 이 거리에만 문을 닫은 곳이 12곳이고요. 이렇게 장사를 접은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적어졌죠. 70% 적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줄었어요. 여행객이 아예 없어졌어요. 서울 지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이달 들어 반짝 상승했다가 지난주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PC방과 노래방이 문을 닫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코로나 충격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건 석유 파동을 겪은 1980년과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뿐입니다. 한은의 전망이 현실이 되면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수출과 그다음에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조정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2%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경제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제 방역 비상도 살펴보죠. 말씀드린 대로 하루 확진자 441명은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 뒤로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월 당시 확진자 그래프와 지금이 흡사합니다. 오르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확 오르고 있는데요. 1차 때 900명대까지 갔던 정점이 이번에 하루 확진자 10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불안한 전망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4명입니다. 400명대는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있었던 3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는 313명. 지난 1월 코로나 사태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6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54명이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도 두 집단을 통한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졌고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결고리 자체도 매우 다양하며 또 하절기에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 등이 많아서 잘 억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방문자 5천여 명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639명, 양성 판정률은 33%에 달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4천여 명으로 검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집회도 휴대전화 기록으로 특정된 5만 명 가운데 4만 명 넘는 사람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동입니다. 이 정부는 위기다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만간 할 수 있다고만 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일주일이 넘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3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건 지난 16일. 일주일 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조치가 내려진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100명대였던 확진자는 2주 만에 400명대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 감소량도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불거진 대구, 경북의 2월 상황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81명.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린 현상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 격상 조건에 부합하는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매일 100명 가까이 나오잖아요. 곳에서 수도권 말고라도 각 광역 대도시도 지금 걱정 다 해야 될 판이니까.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3단계 격상을 고심하며 먼저 2단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단계 여부 또는 3단계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지금 현재 속도 있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빠른 조치가 경제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1주, 2주 관찰한 결과로는 2단계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결국 빨리 중재를 해서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부는 조만간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고심을 거듭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나선 지자체들을 배영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식당을 찾은 공무원들이 손님 방문 기록을 점검합니다. 방역 수칙이 담긴 포스터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뇌가 많은 거죠. 하지만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부산 기장구는 지난 18일부터 방역 조치를 3단계 수준으로 높이고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10명 이상 모이는 일을 자제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는 전국 최초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변 지자체에서도 연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틀 새 5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광주시도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되고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300명 미만 학원과 키즈카페 등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확진자가 84명까지 늘어난 전라북도도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높일지 고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앞다퉈 3단계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일부 교회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며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뼈 있는 대화가 오간 오늘 만남을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계 지도자 16명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며 비대면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거점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기한 없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이라며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비공개 때도 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기독교 지도자는 일제강점기 때 규제에 굴복해 예배를 보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와 뭐가 다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한 목사는 전광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방점이 있었다면 정부에 대한 조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금부터는 집단 감염이 나온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는 층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사는 입주자들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전파 통로로 아파트 욕실 환기구가 지목됐는데 아직 명확한 건 아니라서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확진자들이 층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살고 있어 욕실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는 아래층 욕실 천장과 위층 환기장치가 맞물려 있고 하나의 배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배관을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공기 전파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오늘은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 같은 동에 사는 주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2m 밖에 있어도 이제는 감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걱정. 여기는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면 화장실로 올라온데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환기구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증상 발현이 빠른 환자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좀 더 층수가 높은 곳으로 조사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기구에선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위층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층 주민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온이나 기압에 따라 공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게 변수입니다. 또 첫 확진자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상 발현이 다 그 개인의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방역당국은 환기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 중이고 하수구와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구로구 아파트에 사는 확진자가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근 육류 가공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장 직원은 19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모두 찾아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제품을 옮겨야 할 화물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육류 가공 공장에서 업체 직원 2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직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지하 1층에 있는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겁니다. 이 공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그제입니다. 지난 19일까지 출근했던 30대 남성으로 조사 결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로구 아파트와 금천구 육가공 공장 집단 감염 사이에 정확한 선후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유통 과정을 추적해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제품 섭취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익혀서 먹는 것을 가지고서 감염 위험도는 아주 희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가공업체 확진 직원의 가족이 감염된 데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 직원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나라가 모두 멈추는 3단계 거리두기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 2단계 방역 수칙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불법 야간 파티가 적발됐고 일부 호텔은 수영장 풀파티를 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업소.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다닥다닥 붙어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실내 포차. DJ가 연신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보여. 업주는 카메라를 가리기 급급합니다. 광복절 전후로 벌인 제주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7곳. 도는 불법 야간 파티를 연 업주 조명을 조사하는 한편 영업장 밖에서 영업한 5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허가가 된 시설이면 당연히 방역 준칙에 의해서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킬 수가 없죠. 일부 호텔들이 풀파티를 진행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SNS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들이 비누 거품 이벤트를 즐기는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사실 저희가 마스크 착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알지만 나와서는 마스크 착용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예방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오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일부 호텔은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요즘 어린 아이들 모습 보시면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새 교복은 뜯어보지도 못했고 친구들 이름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문자만으로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버린 아이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영우. 처음 가본 학교는 안 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유치원 때는 막 신나게 놀기도 하고 말도 엄청 싫거나 어렸는데 말도 조금씩 기어들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해야 돼. 생각나는 친구 말해볼 수 있어요? 재영이, 준서, 그렇게 둘. 친구들 이름을 다 외우기도 전에 학교를 또 못 가게 됐습니다. 9월 12일까지 다시 못 가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기분이 어땠어요? 다시 또 억울했죠. 코로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5학년 태호도 올 한 해 학창 생활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체육도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게임 경기에 빛이 듣는 건데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해가지고 띄워주세요. 집중이 잘 되긴 하는데 좀 외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한 몇 번 정도 갔어요? 5번, 6번.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랑 같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붙어있지 못해서 잘 놀질 못해요. 그냥 책 보거나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엄마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자세 똑바로 앉아. 경청해야지. 딴짓하면 안 돼. 얼른 필기해.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 하게 돼. 엄마는 아이가 친구들과 놀 기회도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몸으로 땀 흘리고 노는 게 아니라 인성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너무 혼자만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 올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복을 입는 중학생 태희. 아직 포장도 안 뜯었네요. 네. 입학식을 제대로 못해서 동복을 못 입고. 또래 친구가 가장 좋을 나이인데. 학원에서 좀 친구들 좀 만나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있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그냥 일단 못 섞게 되는 것 같고. 스마트폰 문자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지만 무언가 아쉽습니다.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가져가시니까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 확실히 약간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감정이 제대로 안 실려있는 느낌을 받고 뭐 약간 화를 내도 약간 장난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이들이 누려야 할 평범한 학창시절. 도대체 언제쯤 오는 걸까요? 짠해요, 정말. 마냥 즐겁게 다니고 친구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그걸 못하고 있고. 학교는 영호한테 어떤 곳이에요? 저한테 아주 소중한 것 같아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대응이 지금 이 수준으로 괜찮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400명은 거의 5개월 만에 나온 시점이라 정부도 긴장했을 것 같은데 거리두기 3단계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전한 3단계를 갈지 아니면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점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동기이고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인 이황준 명지병원 이사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400명대로 환자가 늘었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확진자가 줄까요? 네, 아니면 1000명대를 넘어서 대유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더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대응성이 농후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오페라 5막 중에 3막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정이 안 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사회 감염의 확대 국면을 그 3막의 이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을 지나면서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또 4막과 5막의 장기전의 전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긴 여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페라 비교를 했죠. 네. 그러니까 올겨울도 아니고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이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보다 최소한 2배, 그러니까 뭐 40%에서 50% 정도까지는 활동량이 좀 줄어야 네. 그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됐을 때 그 효과가 1, 2주 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좀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위한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현 기자. 그런데도 정부가 빠르게 3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뭘까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단계는 정부 표현대로 봉쇄에 가깝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단계 때는 거의 모든 경제, 사회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문제라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위험 시설 중에서 카페를 생각해 보죠. 3단계가 되면은 닫아야 할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던데 정말 다 닫게 되는 겁니까? 3단계가 실시가 되면 전국에 7만 개, 서울과 경기에만 2만여 개가 넘는 카페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카페 주인인 소상공인과 직원들 모두 수입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카페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부가 3단계 이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단계에 대한 큰 틀만 있을 뿐 세부 지침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를 포장해가면 가능한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건 괜찮은지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또 중위험 시설 외에 지하 공간도 영업이 중단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하에 입주한 DVD방, 멀티방 등 밀폐된 유형에만 적용되는지 일반 사무실이나 공장도 해당되는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데요. 이곳에서의 효과나 시행착오들을 정부가 예의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는 신중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빠른 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국회는 오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과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란 일은 괜찮은 건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지금 밖에 있는 거 보니까 기자들도 국회에 못 들어가나 보는데 오늘 완전히 통제가 됐던 겁니까? 네, 결산 심사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던 국회였지만 오늘 하루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0시부터 국회 본관, 소통관, 위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 역학조사도 진행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추가 밀접 접촉자 여부를 확인했지만 각 정당 회의실 안에는 CCTV가 없어서 누락된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는 확진자 추가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부인 출입을 다 막았기 때문에 아주 정적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재발되거나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국회는 모레까지 폐쇄되는데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폐쇄 기간은 연장됩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8월 국회가 열려서 한창 예산 결산 중이었잖아요. 의사 일정도 연기가 됐을 것 같은데 차질은 없는 건가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행안위, 외통위 등 각종 상임위는 국회 폐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각 당의 아침 회의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에는 국회를 정상 가동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내일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 회의는 오는 31일로 연기됐지만 9월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어제 확진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 기자와는 꽤 먼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레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람을 포함해 당 지도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은 없었지만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능동 감시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은 안 했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무증상자로 보건당국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기자의 주요 동선인 카메라 앞쪽과 기자석에 있던 참석자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앉았던 당 지도부와 비서실 및 통로에 있었던 당직자들은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습니다. 능동 감시자는 자가격리나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는 자발적으로 검사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국회는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 대표는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김강립 복지부 차관 등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올해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도부가 불참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의료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통령은 군인이 전장을 이탈했다며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비판했는데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레지던트나 인턴 등 젊은 전공의들은 거의 모두가 사직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섰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의료법 61조에 따라서 전공의, 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의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에 복귀하라는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진료는 계속하지만 업무 복귀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걸 보고 구두로 대화 약속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 전임의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두가 사직서를 냈고 전국적으로 전공의 9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업무 개시 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강공에 전국 의대 학장과 병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의료 공백과 의학 교육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음을 밝힌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오늘 경찰에 고발하려다 취소했습니다. 타국만은 막아보자는 의료계 원로들의 조언 때문이었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왜 이 전공의들을 더 화나게 만든 게 시민단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카드뉴스가 발단이었습니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보시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왜 참여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를 비판하는 패러디도 많더라고요. 네, 소개해드리면 영화 타짜의 한 장면인데요. 내가 아들 의대 보내려고 17살 때부터 시민단체 했다는 대사가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패러디에서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에게 상담사가 시민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그칩니다. 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예 대놓고 불공정 입시를 자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게 아니라면 이런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도 억울할 만도 한데요. 이 처음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이 법안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걸 넣은 겁니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조차 보건복지부에 항의했습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공청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느냐. 이걸 제가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만 보면 복지부가 임의로 시민사회단체를 넣은 걸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부의 경솔함에 대한 사과는 여당 의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서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화제였던 현대판 상소문 얘기군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 비판글이 비공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중요한 일이란 뜻의 시무 7조를 주청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 인사 문제, 외교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네. 그 내용 중에 특정 인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어요. 네, 그 누구인지 콕 짚지는 않았지만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들을 겨냥한 걸까요?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한다.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거를 왜 비공개로 처리한 겁니까? 네, 사전 동의 100명을 받은 글은 일단 비공개 처리한 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이 청원 글이 2단계에 해당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글 지난 12일에 올라왔거든요. 보름 만인 오늘 오후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 상소문은 원래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건데 이 청와대나 장관들이 이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밤사이 지나간 태풍 바비에 전국 곳곳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방파제가 수백 미터나 사라졌고 정전이 된 곳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강한 태풍 마이삭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긴장을 풀 새가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토 서남단의 끝섬인 가고도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타고 넘습니다. 엄청난 파도의 위력에 방파제는 속수무책입니다. 태풍 바비가 훑고 지나가면서 전체 480m 방파제 중 300m 구간이 유실됐습니다. 무게가 10,000톤이 넘는 대형 콘크리트 블록도 내려앉았고 블록 안을 채운 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태풍 바비가 접근하면서 가고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3.4m, 시속으로는 155k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앞에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몸을 지탱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가고도함은 3년 뒤 태풍 무이파로 큰 피해를 본 이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까지 9차례 태풍이 지나갔고 그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도 아직 못 들어가 파도 때문에 뒷바람이 세거든요. 충남 태안에서는 7시간 넘게 전기가 끊기면서 양식장에서 기르던 넙치치어 2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신고된 시설 피해 건수는 100건이 넘고 9,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태풍은 수도권에 새벽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나가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심 곳곳을 핥히고 갔는데 장하얀 기자가 태풍의 위력을 보여드립니다. 도로 위로 떨어진 슬레이트 지붕을 소방대원이 해체합니다. 새벽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다세대 주택 옥상 지붕이 날아가 맞은편 주택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60대 남성이 깨진 유리에 맞아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도 상가 건물 대형 유리창 2개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아래쪽 인도로 유리 조각이 쏟아졌지만 이른 새벽 시간이라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강풍으로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파이프에 행인이 머리를 맞아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 수도권에서도 태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도 이른 새벽 시간이어서 대부분 시설물 피해에 그쳤습니다. 태풍이 당초 예상 경로보다 서해 쪽으로 치우치면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소 줄었습니다. 나흘 전이었던 지난 23일 태풍 바비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한반도 내륙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당초 예상 경로보다 서쪽으로 틀어진 채로 북상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모양도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으로만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원형을 이루면서 강풍바람의 범위가 동쪽에서 약간 서해 쪽으로 축소되면서 또 아침에는 강풍과 비가 잦아들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태풍의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많죠. 일부에선 이 소송까지 가면 건물주나 지자체도 이 배상 책임이 있냐 문의 있는데요. 따져보겠습니다. 2018년 태풍 때 건물 간판이 떨어져서 승용차가 파손됐습니다. 차량 보험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건물주 책임이 있을까요? 민법은 간판 같은 이 시설물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쟁점은 간판이 떨어진 게 관리 하자의 문제냐, 비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이 불가항력이냐인데요. 재판부는 파손 부위를 볼 때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100% 배상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지만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결합된 피해여서 건물주의 책임은 50%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연력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제외하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어떨까요? 2016년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태풍에 떨어져서 차량이 망가졌는데요. 재판부는 매년 태풍이 오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창문 보수를 제대로 안 한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5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태풍 때 가로수 꺾임 사고도 많죠. 사실 미리 예측하기 힘드니 지자체는 책임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로수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점검해서 지지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자체 책임 50%라고 봤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였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 비율을 정할 때는 태풍의 강도 또 해당 지역의 피해 현황과 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무장한 백인 청소년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혼란스러운 미국 상황,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차단벽을 발로 차며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위대 사이에서 총을 들고 뛰어가는 백인 소년이 보입니다. 잠시 뒤 총성이 울리고 혼비백산한 시위대가 살아납니다. 결국 총에 맞은 시위대 3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The gunman fired off multiple rounds, and he hit that one person that was attacking him in the arm at point blank range. 범인은 17살 백인 소년으로 시위대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며 자체 순찰대를 꾸리고 나선 백인 자경단원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전 SNS에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So people are getting injured, and our job is to protect this business. If there's somebody hurt, I'm running into harm's way. That's why I'm. 시위 참가자들이 숨졌다는 소식에 더 많은 시위대가 몰려들었지만 경찰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블레이크의 가족들은 평화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If Jacob knew what was going on as far as that goes, the violence and the destruction, he would be very unpleased. 사건이 일어난 위스콘신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농구팀은 흑인 총격 사건에 항의해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블레이크의 차량 운전석 바닥에서 흉기를 발견했다며 사건 당시 블레이크의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명품 매장에 긴 줄이 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중 경제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매장 앞에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명품을 사려고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SNS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동안 맘껏 쇼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풀이라도 하듯 보복성 소비라는 이름으로 각종 명품을 구매한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젊은 소비층이 즐겨 찾는 셀리툰 거리인데요.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 증가율이 뒷걸음질 치는 와중에도 2분기 중국 경제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루이비통과 구찌 등 각종 명품 브랜드의 실적이 껑충 뛰었고 BMW와 벤츠 등 고급 외제차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경제만 회복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경제 격차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올해 실업자만 8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표 개선을 위해 생산량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일본 선박 사고로 오염된 인도양 모리셔스 해안에서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고래의 입에 검은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사람이 꼬리를 잡아도 돌고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모리셔스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된 돌고래입니다. 17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일부 돌고래 사체에선 상어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좌초된 일본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관련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돌고래 입속에 검은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외신은 돌고래가 동시에 폐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동강난 선박의 뱃머리가 수장된 곳이 돌고래 서식처 근처였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ais quand on regarde les images, on est triste, mais on est en colère aussi, on se pose plein de questions. On se dit que on aurait pu éviter ça. 모리셔스 앞바다에는 야생 돌고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돌고래와 관련한 관광 코스가 인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원조대를 추가로 파견했지만 이미 1000톤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海水がとか表面見ると油がやっぱり浮いてるの水色になって油が浮いてるのが分かります。で、沖から流れてきた海藻、海草と 모리셔스 앞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도 바닷물에 떠 있는 기름띠로 광합성을 방해받아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참모는 자리를 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지검장과 가까운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현우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이후 20일 만에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윤 총장을 보좌할 실무 책임자 자리도 줄였습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전국 부패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선임연구관 등이 폐지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약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형사부와 공판부 업무를 강화한 데 따른 직제 개편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다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요. 반면 추 장관, 이성윤 지검장과 손발을 맞춘 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습니다.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김욱준 4차장은 1차장으로, 추 장관의 임역할을 한 구자현 대변인은 3차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형사 1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해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정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감찰부는 최근 정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복현,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화나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미국 저택을 샀는데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 슈퍼카 여러 대를 타면서 소득세 3만 원을 낸 사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탈세 행위를 박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부촌 비벌리 힐스.
사업가 A씨 가족이 고급 주택을 구입한 곳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면서 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 돈을 보냈고 가족들이 이 돈으로 비벌리 힐즈와 라스베이거스의 호화 주택을 사들인 겁니다. 가족들은 한술 더 떠 A씨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택 안에 회사 해외 영업소를 만든 뒤 영업소 유지비를 생활비로 썼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족들이 해외로 반출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편법 증여하거나 비밀 계좌에 숨긴 혐의를 받는 국내 자산가 4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업가 B씨는 자신의 회사를 외국 회사에 판 뒤 매각대금 중 1차로 받은 금액만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어 잔금은 수익 연계 보너스로 위장해받아 홍콩 비밀 계좌에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매각 과정과 미신고 자금 은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저희 채널A가 전해드리는 농촌에서 찾는 새로운 미래 5번째 순서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에 없는 게 없죠. 이 온라인몰에서 농산물을 팔아 억대 농부가 된 이들이 많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연간 100억 원 매출을 눈앞에 둔 버섯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느타리 버섯을 비추는 푸른빛 조명. 시원한 18도로 맞춰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듭니다. 한 달 반 동안 무럭무럭 자란 뒤 고객 밥상에 오릅니다. 이렇게 수확된 버섯들이 가득 놓여 있는데요.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보통 하루에만 이런 방 3곳에 있는 버섯들이 모두 팔려 나갑니다. 이 버섯 생산 농가의 연 매출은 지난해 7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인 14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입점한 영향입니다. 온라인몰에 쇼핑 바이어가 전화가 와서 미팅을 해서 그다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벌써. 지금 너무 좋습니다. 고객 리뷰도 꼼꼼히 읽으며 버섯 품질을 개선해 나갑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거 써주시는 분들. 자주 보세요, 이거? 하루에 한 30분은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거래가 위축되면서 온라인 판매망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판로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도 농식품 직거래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실제 상품을 판매하시는 생산자분은 한 3천여 명 정도 되고요. 억대 농부가 되는 분들이 약 한 2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온라인 판로와 농민들의 우수한 농산물이 만나 소비자 밥상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홈런 1, 2위를 달리고 있는 KT의 로하스와 LG의 라모스가 잠실에서 맞붙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두 홈런 타자 오늘 어떤가요? 네, 현재 경기는 6회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하스는 아직 잠잠한 반면 라모스는 3루타를 기록하며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특히 라모스 선수 이번 달에만 9개의 홈런을 몰아치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격차도 이제 3개 차이로 홈런왕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기 전에 LG의 라모스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You know, the team's been doing good lately,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I'm really happy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team wins. 라모스는 6월부터 허리 부상으로 장타가 크게 줄었습니다. 8월 들어 다시 홈런포를 가동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즌 28개 홈런으로 LG 외국인 타자 홈런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라모스의 홈런은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번 달 라모스가 홈런을 기록한 경기에서 LG는 7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I guess we'll have to wait and see at the end of the year who wins it. You know,
but that's not where my focus is. My focus is on ultimately winning a championship here with the Twins. 홈런 선두를 달리는 로하스는 특히 LG에 강합니다. 상대 타율이 5할에 가깝고 홈런도 가장 많이 얻어낸 팀 중 하나입니다. 그 덕분인지 두 팀 맞대결에서도 KT가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두 외국인 거포 중 누가 팀을 승리로 이끌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은 모두 물러갔지만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한편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또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전국에 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 풀시하고는 있지만 주변 엄마들이 다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하는 걸 저는 또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격차가 벌어질 테니까 우려는 돼요.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건데 엄마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는 학원에 보내야 하나 걱정합니다. 코로나19에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사교육에 오히려 기대게 되고 실제로 학생들 간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스크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 학습에도 공백과 격차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정작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게 더 문제입니다. 결혼식도 못하고 엄마들도 보육난에 지치면서 2분기 출생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학력 격차와 저출산 문제는 이 경제, 노동, 국방, 이 미래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누군가는 챙기고 있을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